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한 TCP/IP 기반의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인터넷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일반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을 썼을 때 굉장히 그 좋아지는 서비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메일 서비스, 그리고 이제 미 국가과학재단인 NSF가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풀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NSF의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1986년에 TCP/IP 프로토콜을 채택해라. 그런 기관만 우리가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인터넷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터넷 확산에 기여한 부분이 바로 슈퍼컴퓨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쉽게 구입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리 스마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가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슈퍼컴퓨터를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데 이 인터넷이라는 걸 활용하면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활용해서 연구기관들이 인터넷을 좀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국가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채택이 되어서 1985년에 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라는 그런 재단이 설립이 되고, 미국 내 5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이 대학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의 연구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들을 지난 영상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누가 지배할 것인가? 왜 인터넷은 뭐 기술일 뿐이고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좀 독특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초기에 개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인터넷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업화되거나 사유화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198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주최한 NSF 국가과학재단의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제가 다루어진 거예요. 인터넷의 상업화와 사유화. 그래서 인터넷은 뭐 주제는 이렇지만 그 추구하는 바는 상업화돼서도 안 되고 너무 사유화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1년에 인터넷 소사이어티가 만들어지고 TCP/IP 개발을 주도했던 로버트 칸이 역시 이 소사이어티 조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에 미 국방부는 인터넷 관리를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하게 돼요. 이게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인터넷 자체가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훨씬 더 잘 활용해서 연구라든지 또는 어떤 회사들이 필요한 일들에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 미 국방부도 인정을 하고, 이 국방부가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인터넷 아키텍처 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해서 이제 민간으로 이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국가 차원의 정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1991년에 미국 테네시주 상원의원이었던 알버트 고, 알 고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이 법률을 발의해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 알 고어는 나중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당시 대통령이던 부시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아버지 부시라고 불리는 부시 대통령이 승인을 하게 돼서 NSF에 6억 5천만 달러, DARPA에 3억 8,800만 달러, NIST에 3,1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뭐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돈이 국가 차원의 정보고속도로를 만드는 일에 쓰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차원의 정보고속도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터넷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도서관에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한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한 일이었던 게 이제 메디컬 정보들을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이 도시의 메디컬 센터에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이 국가 차원의 정보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인터넷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눈치챈 기업들이 독점 경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미국 컴퓨터 산업을 대표하는 최대 기업인 IBM이 이 네트워크 통신 제어를 시도해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는 AT&T였거든요. 통신회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신회사들이 인터넷을 처음에 장악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AT&T와 경쟁하고 있던 AT&T에 비교하면 아주 작았던 통신회사인 MCI와 IBM이 손을 잡고 AT&T에 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IBM과 MCI가 공동으로 AT&T의 독점적 통신 사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AT&T가 마음대로 못하게 이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거죠. 정부도 AT&T를 견제하기 위해서 워낙 AT&T가 거대한 회사고 실제 뭐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IBM하고 MCI가 나서는 김에 우리도 AT&T를 견제하기 위해서 얘네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해서 IBM, MCI 연합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뉴욕 타임즈 같은 이제 언론들이 정부의 네트워크 관리 불공정 특혜를 비판하게 돼요. 왜 정부가 나서서 특정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게 하냐? 이거 특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전화라는 것을 이제 벨이 발명하게 되고 이 전화통신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AT&T라는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가 되고 굉장히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AT&T가 다른 경쟁을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T&T가 완전 독점적인 그런 거대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쓰라린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인터넷이라는 것도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인데 이게 특정 기업이나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거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통로가 되는 네트워크의 제어권을 놓고 수많은 논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993년에 NSF가 가장 중요한 인터넷 관리의 세 가지 행정적인 기능을 민간 단체로 이양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는 기능.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솔루션스라는 곳으로 이양하게 되고요. 인터넷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는 기능. 이건 이제 AT&T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관리 기능을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곳에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NSF는 이제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기관이 해오던 그런 인터넷 관리의 역할을 이제 행정적 중요한 기능들을 민간 단체로 이양을 이렇게 나눠서 이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인터넷은 처음에는 국가기관들이나 아니면 아주 큰 연구기관들만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두 가지와 맞물리냐면 이 시기가 이제 PC가 많이 보급되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PC를 하나씩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를 통해서 뭐 워드 프로세싱을 하거나 뭐 그런 세금 계산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걸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PC가 어떤 거대한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모뎀이라는 기계가 발명이 되고 이 모뎀의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이 모뎀이라는 건 뭐냐면 모듈레이터 앤 디모듈레이터의 약자인데요.
변조와 복조를 해주는 기계죠. 이것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이제 망이라고 하면 전화망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 전용선이라는 것은 훨씬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화선을 이용하는데 전화선은 음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선입니다. 근데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죠. 그래서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서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하게 되는 게 이제 이 모뎀의 역할이에요. 즉 A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신호가 발생하는데 그게 디지털 신호죠. A가 모뎀을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면 그게 이제 전화선을 통해서 B한테까지 가고 다시 B의 컴퓨터로 그 정보가 들어가려면 또 B가 모뎀을 설치해서 다시 그게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만 B의 컴퓨터로 갈 수 있겠죠. 즉 A, B 두 사람 모두 다 모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모뎀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초창기 모뎀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새로운 모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주는 전화선을 통해서 전송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PC 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PC 통신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PC 통신이 이루어지면서 BBS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는데요. Bulletin Board System인데 이 BBS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PC에 BBS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호스트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삽이라고 불렀는데요.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BBS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뎀을 통해서 접속하게 만드는 거죠. 1978년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모뎀으로 연결하는 이 BBS가 개발이 되고요. 1993년에는 미국에 6만 개가 넘는 BBS가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 속에서 확산이 된 거죠, 이 인터넷이. 우리나라 인터넷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려 세계 두 번째 인터넷 연결한 나라예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1982년 5월에 우리나라가 첫 인터넷 연결에 성공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과 구미에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소 간에 데이터 패킷 송수신이 이루어져요. 미국이 UCLA 대학과 SRI라는 기관 간의 데이터 통신이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69년에. 그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TCP/IP 표준을 따른 세계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인터넷 연결이었어요. 이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은 전길남 박사라는 분이었는데요. 카이스트의 현재 명예교수이시고요. 이 분의 연구진이 이러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망 SDN을 만들었고요. 시스템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SDN을 만들었고 전송 속도는 1200bps, 초당 1200바이트가 가는 거니까 초당 150글자 정도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984년에 공중정보통신망을 이제 개통을 해서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두 번째입니다. 통신망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거죠.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한 나라가 되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빈트서프가 하게 돼요. 한번 볼까요? 빈트서프라고 하면 인터넷의 아버지잖아요. 이 빈트서프가 인터넷 30주년, 1982년이니까 이제 2012년에 축하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Hello, my name is Vint Cerf. I'm Google's chief internet evangelist. Today, I'd like to join you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ternet in Korea. Now, I must tell you, I was very surprised to hear that internet had been around for 30 years in Korea, but I read Kilnan Chon's paper
about a brief history of the internet in Korea, written by Kilnam and his colleagues. And he points out that they were implementing TCP/IP in the middle of May 1982, and I had no idea that that was going on. Of course, internet had been under development since 1973 in the United States. We were preparing to move the entire ARPANET, the U.S. Defense Department project, over to TCP/IP starting January 1st, 1983. So our colleagues in Korea actually beat us to it in some respects by getting it up and running in mid-May. Of course, we had implementations running well before that, but nonetheless, this was a very surprising and very impressive achievement. Since that time, Korea has shown itself to be at the forefront of broadband communications, both wired and wireless. In fact, I have to tell you, you may be the envy of many of your colleagues around the world simply because of the infrastructure you put in place. And of course, now in mid-June of 2012, many of us will be launching the IP version 6 Internet, the one which has the 128 bits of address space instead of the 32 bits that we ran out of in February of 2011. So you have a great deal to celebrate, a great deal to be proud of, and of course a great deal to look forward to, because the internet continues to evolve. The new top-level domains are emerging. It's possible now to speak of non-Latin domain names, and I'm sure that we'll find among them many in Korean. So the opportunities are quite broad. The opportunity to make the internet more useful has never been more possible, and I sincerely look forward to hearing more and seeing more from my colleagues in Korea. Most especially my good friend Kilnam Chong, who, by the way, was honored in the Internet Society's Internet Hall of Fame recently in Geneva, a well-deserved recognition, and I'm sure that he'll be joined by other colleagues as time goes on. So in the meantime, happy 30th anniversary. I'll see you on the net. 네, 빈트 서프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빈트 서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IP 주소가 IP 버전 4가 소진됐고 IP 버전 6가 시작된다는 얘기도 했죠.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인터넷 주소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빈트 서프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정길란 박사라는 분의 덕분이었습니다. 빈트 서프가 인터넷의 아버지라면 정길란 박사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1943년에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한 제1교포이십니다. 오사카 대학과 이제 UCLA 대학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UCLA 알겠죠? UCLA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터넷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때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79년에 귀국을 해서 이제 알파넷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을 한국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길란 박사가 인터뷰한 영상도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한국에 가서 그 고창하에 그제 조국에 가서 근데 도움 되면 좋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면 제가 도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부모는 반대했는데 뭐하러 고생하러 한국에 가는 거예요. 예, 일본 제1교포시라 그런 거 해봤죠. 발음이 좀 일본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같죠? 근데 나는 한국에 가서 하겠다. 근데 그래도 공학 분야에서도 첨단 과학 쓰면 되겠지. 근데 제일 수학에 가까운 것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산학과 가 상대적으로 제일 가깝고, 그래 그거에 가까운 분야로 하니까 전자공학 되는 거죠. 네. 정길남 박사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인터넷 발전에 수석을 쌓았고, 아까 빈트 서프도 언급했지만 정길남 박사님은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도 올라가신 분이에요. 우리 네, 부모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한 나라가 되고, 그 이후에도 정길남 박사 팀은 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삼성이 갤럭시라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애플의 아이폰과 거의 경쟁을 해서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거대한 기업이 되는 그런 밑바탕에 전부 이런 분들의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